8번째 서한. 예수, 마리아, 요셉. 소팔가자에서 1844년 5월 17일. 리브와 신부님께. 지극히 공경하올 신부님, 5월 15일부로 신부님께서 보내주신 편지를 아주 반가운 마음으로 읽었습니다. 작년 음력 3월과 9월경에 장상 메스트로 신부의 분부대로 저는 다시 변문으로 가서 조선에서 보내온 소식을 받아왔습니다. 조선에 있는 신자들은 지금 평화를 누리고 있으나 목자들이 계시지 않아 지금 암흑 속에서 신음하고 있다고 합니다. 박해자인 대비는 아직 생존해 있고 왕, 즉 헌종은 정신병에 걸려 때때로 정신착란을 일으킨다는 소문이 퍼져 있습니다. 지금 계획으로는 만일 하느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어떤 신자 가족을 의주로 이사하게 하여 조선에 입국할 사람이 조금 더 쉽게 드나들 수 있게 해볼까 합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자비심에 의지하여 모든 것을 하느님의 섭리에 맡기고 날마다 입국할 날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지극히 공경하올 페르울 주교님과 함께 몽골에 체류하고 있습니다. 2월 5일에 저는 공경하올 주교님의 사명을 받들어 북방을 통한 조선 입국의 길을 탐색하고자 약 2달 동안 큰 장애 없이 모든 여정을 답사하고 돌아왔습니다. 만주어로 훈춘이라고 불리는 홍식의 촌락은 우리가 체류하고 있는 팔가자에서 2000리나 떨어져 있습니다. 훈춘과 영고탑 사이에 500리나 뻗어 있는 사막을 가로질러 가야 합니다. 이 사막에는 여관이 전혀 없는데 유목민들이 일정한 거리를 두고 체류하면서 나그네들을 자기 움막에서 유숙하게 합니다. 훈춘에서부터 조선 사람들의 도시들과 집들을 볼 수 있는데 교역이 열리는 기간 외에는 일체 교섭이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훈춘에서 8일을 묵고 안내자와 함께 조선인 도시로 가서 거기에서 조선인 연락원들을 만났습니다. 이들은 선교사 신부님의 도착을 기다리며 한 달 이상을 거기에 머물러 있었다고 합니다. 신부님들의 서한에서 더 자세히 기록한 것을 보시게 될 것이므로 저는 존경하올 스승님께 모든 것을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존경하올 스승님, 만일 가능하시다면 성경책과 영신수련을 위한 매일 묵상책, 그리고 보목, 상본, 특히 성모님의 무염시태 상본과 십자고상과 묵주, 그리고 깃털펜을 깎는 칼도 함께 보내주시기를 청합니다. 토마스는 이번에는 스승님께 편지를 올리지 못하며 엎드려 인사드립니다. 공경하올 스승님께 지극히 겸손하고 부당한 아들 김의 김 안드레아가 올립니다. 아홉 번째 서한. 페레울 주교에게 보낸 김 안드레아 부제의 서한. 몽골 소팔가자에서 1844년 12월 15일. 주교님의 강복을 받고 주교님과 하직한 후, 즉 1844년 2월 5일 우리는 썰매를 타고 눈이로 빨리 달려
몇 시간이 안 되어 장춘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밤을 지냈습니다. 이튿날 떠나 둘째 날 우리는 말뚝으로 둘러막은 울타리를 넘어 만주로 들어갔습니다. 들판은 온통 눈으로 덮여 어디를 보나 단조로운 백색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집에서 다른 집으로 가기 위해 중국에서는 보기 드문 속력으로 달리는 수많은 썰매는 우리 눈에 흥미있는 풍경으로 보였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난 도시는 길림이었는데 길림은 같은 이름으로 불리는 성, 즉 길림성의 수도이고 장군 혹은 부도통이 주재하는 곳입니다. 길림은 송화강 동쪽 강가에 자리하고 있는데 그 강물은 2월의 추위로 아직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서쪽에서 동쪽으로 뻗은 한 산맥이 이때는 그 산봉우리들이 엷은 안개 속에 가려져 있었는데 이 도시를 북쪽의 찬바람으로부터 막아주고 있습니다. 중국의 거의 모든 도시처럼 길림에도 주목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벽돌이나 흙으로 지어진 단층의 초가집들이 무질서하게 빽빽이 들어서 있습니다. 이들 집에서 나오는 연기는 곧바로 올라가 얼마 안 되어 마치 푸르스름한 빛깔의 거대한 망토처럼 온 도시를 감싸며 대기 속으로 흩어집니다. 만주인과 중국인들이 이곳에 섞여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인들이 훨씬 많습니다. 둘을 합치면 인구가 60만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인구조사라는 것이 이 나라에는 알려지지 않았고 또 중국 이야기의 첫째 특징이 과장이기 때문에 그 주민의 실제 수를 위해서는 거기에서 4분의 3을 빼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남쪽의 도시들처럼 거리가 매우 붐비고 거래가 아주 활발하였습니다. 길림은 수없이 많은 종류의 짐승 가죽과 각계각층 여자들의 머리를 장식하는 가와, 무명과 비단 옷감, 황제의 살림에서 나오는 건축 목재들의 집산지입니다. 이 살림까지는 길림에서 별로 멀지 않습니다. 살림들이 그 시커멓고 민둥민둥한 머리를 눈이 부신 흰 눈 위에 드러내고 있는 것이 멀리 보였습니다. 이 살림들은 두 민족 사이의 모든 교통을 끊고 또 마치 이 분열을 지속시키려는 넓은 장벽처럼 중국과 조선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이 가증스러운 분열은 조선인들이 반도로 격퇴당한 이래 존재하는 것입니다. 살림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600리 이상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데 북쪽에서 남쪽까지의 면적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여기서 살림을 가로질러 곧장 조선으로 향할 수 있었다면 우리는 여정을 반으로 줄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살림은 뚫고 들어갈 수 없는 성벽처럼 우리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 길로 돌아가야 했고 또 트인 길을 찾기 위해 연고탑 방향으로 가야 했습니다. 한 가지 곤란한 일이 생겼습니다. 즉, 우리가 연고탑으로 가는 길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천주님의 섭리가 우리를 도우러 오셔서 고향인 이 도시로 돌아가는 두 상인을 안내자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따라 얼마 동안 강 어루미를 지치며 강 상류 쪽으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울퉁불퉁한 땅, 군데군데 끊긴 산들, 그
우거진 숲, 트인 길이 없는 것 등이 여행자들에게 강길을 택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송화강을 떠나면서 북쪽에서 이 강의 지류와 합류하는 또 다른 지류를 찾아갔습니다. 중국인들은 그것을 목단강이라 부르고 서양 지도에는 후루시아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달간 이름일까요? 모르겠습니다. 객주집들이 강가에 늘어서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곳에서 한 교우 객주집을 만나게 되어 놀랐고 또한 기뻤습니다. 거기서 형제처럼 대접을 받았습니다. 숙박비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을 뿐더러 음식까지도 부득이하게 거저받았습니다. 이것은 중국인 교우들에게 인정해야 할 하나의 미덕입니다. 그들은 외국인과 그들의 형제들에 대해 가장 너그러운 무료 숙박을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길이 조금 덜 우둘투둘한 데를 찾아 때로는 강의 얼음 위로, 때로는 그 강의 왼쪽이나 오른쪽 강가를 따라 전진하였습니다. 좌우로 큰 나무들로 덮인 높은 산들이 우뚝 솟아 있었고 또 거기에 호랑이, 표범, 곰, 늑대, 그 밖의 맹수들이 살며 지나가는 사람들을 습격하려고 모여듭니다. 이 무서운 산간벽지 가운데로 경솔하게 감히 혼자서 지나가려고 하는 사람은 정말 불행합니다. 멀리 못 가서 잡아먹힐 테니까요. 이번 겨울에도 근 80명의 사람과 100마리 이상의 소와 말들이 이 육식동물들에게 잡아먹혔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여행자들은 단단히 무장하고 또 무리를 짓지 않고서는 지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적들이 두려워할 만큼 떼를 지어 갔습니다. 이따금 맹수 몇 마리가 굴에서 나오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놈들은 우리들의 침착한 태도에 위압되어 우리를 습격할 생각을 못하였습니다. 이 짐승들이 사람들을 해치려 하므로 도리어 사람들은 그놈들을 몰살시키려 합니다. 해마다 가을이 되면 황제가 이 산림으로 많은 사냥꾼을 보내는데 지난해에는 그 수가 5,000명이었습니다. 그 용사들 가운데서 몇 사람은 언제나 그들의 용맹 때문에 목숨을 잃습니다. 그런 용사 한 사람을 그의 동료들이 그곳에서 1,000리가 넘는 그의 조상 묘지로 데리고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싸움터에서 쓰러졌던 것입니다. 그의 관 위에는 그의 전리품인 사슴뿔과 호랑이 가죽이 자랑스럽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장례 행렬의 두목은 종이돈을 이따금 길에 뿌리며 갔습니다. 그것은 죽은 사람의 혼이 그것을 주어서 저 세상에서 쓰게 하기 위한 것이랍니다. 이 불쌍한 사람들은 슬프게도 신앙과 선행이 저 세상에서 통하는 유일한 진짜 돈이라는 사실을 상상조차 못하고 있었습니다. 황제만이 이 산림에서 사냥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주 많은 중국인과 조선인 밀렵꾼들이 그들의 이익을 위해 이 산림을 이용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산림을 뚫고 지나 동쪽 바다로 통하는 길을 만나는 장소에 이르기 전에 우리는 너비가 70에서 80리 되는 작은 호수를 건넜습니다. 호수는 그리로 흘러들어가는 강과 마찬가지로 얼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황제를 위해 거기서 많은 진주를 채취하기 때문에 이 지방에서 유명합니다. 그 호수를
해호 또는 칭추맨이라고 부르는데 흑호 또는 진주문이라는 뜻입니다. 진주 채취는 여름에 이루어집니다. 진주문에서 나와 우리는 한 객주집에 들어갔습니다. 마침 큰 명절이요, 큰 잔칫날이요, 기쁜 날인 음력 설날, 양력 1844년 2월 18일이 임박해 있었습니다. 길소는 누구나 이 설을 지내기 위해 가던 길을 멈추어야 합니다. 객주집 주인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고 우리에게 물었습니다. 장춘에서 훈춘으로 가는 길인데 그리로 가는 길을 모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내 집에서 묵도록 하십시오. 설이 되지 않았소. 한 주일 후면 내 마차들이 같은 곳으로 가기로 되어 있으니 당신들의 짐과 일용품을 거기에 싣고 같이 떠나도록 하십시오. 그동안 대접은 잘해드리겠소 하고 그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제안을 고맙게 받아들였습니다. 실은 우리 말들이 지쳐 있었고 그래서 며칠 동안의 휴식이 필요했었습니다. 설 무렵이 되면 외교인들은 미신에 빠집니다. 객주집 사람들은 뜬 눈으로 첫날 밤을 새웠습니다. 그런데 자정쯤에 제주가 무엇인지 모를 괴상한 옷차림을 하고 제 잠자리인 강, 즉 온돌로 가까이 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가 왜 왔는지를 짐작하였고 그래서 자는 척하였습니다. 그는 나를 깨우려고 여러 번 제 머리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그때 저는 마치 깊은 잠에서 깨어나는 것처럼 뭐지요? 무슨 일이 있어? 하고 물었습니다. 일어나시오. 귀신들이 가까이 옵니다. 귀신을 마중 나가야 합니다. 귀신이 가까이 온다니 어디서 오는 거요? 무슨 귀신들이요? 그렇소. 귀신들, 큰 귀신들이 와요. 일어나시오. 그들을 마중 나가야 합니다. 여보, 잠깐 기다려요. 보다시피 나는 지금 잠귀신에 접해 있어. 지금 오는 귀신 중에 나를 이만큼 기분 좋게 해줄 귀신이 또 있어? 제발 내 귀신과 조용히 즐기게 내버려둬요. 당신이 말하는 그런 귀신들을 나는 모르오. 제주는 무슨 뜻인지 모를 말을 중얼거리면서 물러갔습니다. 아마 그는 귀신들에 대한 저의 공경심에 별로 감화를 받지 못했을 것이고 따라서 제 여행의 전도가 불길할 것으로 예측했을 것입니다. 귀신들을 맞이하는 방법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시간이 되면, 다시 말해서 자정이 되면 남녀노소 모두가 각자 가장 좋은 옷을 입고 마당 한가운데로 나옵니다. 그들은 거기에 서 있고 의식을 주례하는 가장은 하늘을 사방 휘둘러 봅니다. 그 사람만이 귀신들을 알아볼 특권이 있습니다. 귀신들이 그에게 나타나면 그는 곧 귀신들이 온다! 모두 엎드려라! 저쪽에서 온다! 라고 소리칩니다. 그 순간 가리킨 방향으로 모두 엎드립니다. 짐승들의 머리와 수레 앞쪽도 그쪽으로 향하게 합니다. 자연계의 모든 것이 그 나름대로 귀신들을 맞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이 천상의 손님들이 도착하면서 말의 방둥이를 보게 되면 부당한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귀신들을 이렇게 맞이하고 나면 모두 집 안으로 들어가 귀신들을 위해 풍성한 잔치를 즐깁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일주일을 머물렀습니다. 음력 정월 초 4일, 이후 소용이 없게 된 우리 썰매를 그곳에 남겨두고 오리말에 안장을 얹고 객주집 주인의 마차를 따라 길을 떠났습니다. 마차꾼들과는
약속된 값을 치르고 숲을 지나는 동안 숲속에는 몸을 녹이고 취사할 나무밖에 없어 우리 말에게 여물을 주고 우리 생활 필수품을 운반해 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마침내 우리는 연고탑 근처에 있는 마렌호에 도착하였는데 600리 떨어진 바다에까지 이르는 길이 여기서 시작되었습니다. 7, 8년 전만 해도 도중에 여행자들을 받아들일 만한 집이나 초막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길손들은 떼를 지어 가야 하였고 또 밤이 되면 그 자리에서 야영하며 호랑이들을 쫓기 위해 아침까지 불을 계속 피워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객주집들이 큰 길가에 들어서 있었습니다. 그 객주집들이란 나뭇가지와 그 줄기들을 포개놓고 그 사이에 난 아주 큰 구멍들을 진흙으로 메워서 원시적으로 지은 큰 초가들입니다. 그것을 건축한 사람, 그리고 지금은 연기에 그을린 이들 숙소에 사는 집주인들은 이 지방말로 쿠앙쿤추라고 불리는 두 서너 명의 중국인들입니다. 그들은 가족이 없고 멀리서 왔으며 대부분은 집을 뛰쳐나와 약탈을 일삼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겨울에만 여기서 살고 날씨가 따뜻해지면 그들의 초막을 떠나 살림으로 가서 밀려 파거나 인삼을 찾아다닙니다. 이 진기한 뿌리는 중국에서 같은 무게의 금값에 배로 팔립니다. 이 초마가는 겉보다 더 더럽습니다. 한가운데 세 개의 돌 위에 놓인 큰 솥 하나가 이 식당들을 위한 유일한 식기입니다. 그 밑에서 불을 떼는데 연기가 사방으로 새어나갑니다. 벽들의 그을음이 어느 정도일지는 주교님 상상에 맡깁니다. 그들의 총과 사냥칼들 역시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그을어 벽구실을 하는 나무 기둥에 걸려 있습니다. 방바닥은 나무 껍질로 덮여 있는데 바로 이 풀 요 위에서 여행자는 그 지친 몸을 쉬고 여행을 계속하기에 필요한 기운을 회복해야 합니다. 어떤 때는 100명이 넘는 사람들과 함께 서로 뒤죽박죽 포개진 채로 잔 적도 있었습니다. 저는 연기로 숨이 막히고 거의 질식되어 가끔 공기를 마시고 숨을 돌리려 밖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아침이 되어서는 밤새 들이킨 그을음을 뱉어냈습니다. 쿠앙쿤추들은 손님들에게 잠자리와 물밖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행자들은 살림으로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필수품을 장만해야 합니다. 거기서는 동전이 통하지 않고 은화도 거의 통하지 않습니다. 객주집 주인들은 숙박비 대신 쌀, 좁쌀, 증기나 재 속에서 구운 작은 빵, 고기, 고량주 등을 받습니다. 짐승들은 바깥에서 잡니다. 그래서 짐승들이 늑대와 호랑이에게 잡아먹히지 않도록 보초를 서야 합니다. 그놈들이 가까이 오면 말들은 울거나 겁이 나서 팽창된 콧구멍을 헐떡거립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관솔부를 들고 북을 치고 소리 지르고 울부짖으며 짐승들을 쫓습니다. 이 살림들은 매우 오래되어 보였습니다. 나무들이 거창하고 키가 매우 컸습니다. 살림가에서만 도끼로 나무를 찍어낼 수 있고 안에는 늙어서 쓰러진 나무들이나 있을 뿐입니다. 이들 나뭇가지에 새들이 구름같이 모여듭니다. 그 중에는 어린 사슴을 채가는 매우 큰 새들이 있는데 그 이름은 모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꿩이 아주 많은데 그것이 얼마나 많은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 꿩들은 독수리들과 사납게 싸웁니다. 하루는 이 사나운 새 한 마리가 꿩 한 마리를 덮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놀라게 했더니 그놈은 꿩 대가리만 물고 달아났고 그래서 나머지는 우리들의 차지가 되었습니다. 훈충까지 하루길밖에 남지 않았을 때
우리는 둔한 마차들을 앞질러 가서 마침내 주교님을 하직한 지 한 달 만에 우리의 여행 목적지에 도달하였습니다. 초소는 만나지 않았습니다. 훈추는 바다에서 별로 멀지 않은 곳에, 그리고 조선과 만주를 갈라놓는 두만강 어귀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만주인 100가구가량이 살고 있는 작은 마을이지만 남쪽에 있는 풍변맨 다음으로 조선과 중국 사이의 접촉이 이루어지는 유일한 곳입니다. 만주 출신의 제2급 관리가 휘하 200에서 300명의 군사와 포졸들의 도움을 받아治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중국인이 아주 먼 데서부터 그리로 교역하러 옵니다. 그들은 조선인들에게 개, 고양이, 담뱃대, 녹용, 구리, 가죽, 말, 노새, 나귀들을 주고 그 대신 바구니, 식기, 쌀, 밀, 돼지, 소, 종이, 돗자리, 모피, 빠르기로 이름난 조랑말들을 받습니다. 이러한 거래는 일반 사람들을 위해서는 2년마다 한 번밖에 열리지 않고 그것도 한나절밖에 가지 않습니다. 상품의 교환은 훈춘에서 40리 떨어진 조선에서 제일 가까운 도시 경원에서 이루어집니다. 만일 밤이 임박해서도 중국인들이 국경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조선 군인들이 허리에 칼을 차고 그들을 쫓습니다. 봉천, 길림, 용고탑, 훈춘의 몇몇 관리들에게는 좀 더 자유가 주어집니다. 즉 그들은 해마다 교역을 할 수 있고 또 그들의 일을 처분할 수 있도록 5일간이 허락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엄중한 감시를 받고 또 밤은 조선 땅 밖에서 보내야 합니다. 그들은 각기 장교 5명을 거느리며 또 장교는 각기 5명의 주요 상인들을 거느리고 있어서 그것이 하나의 조그마한 대상을 이룹니다. 그들은 산림으로 깊숙이 들어가기 전에 한 산꼭대기에 천막을 치고 돼지를 잡아 산신들에게 제사를 지냅니다. 모두가 이 제물에 참여해야 합니다. 이렇게 1년에 몇 시간의 장사가 중국인과 조선인 사이의 유일한 교류입니다. 그 밖에 다른 때는 어느 쪽에서든지 국경을 넘는 자가 있으면 종이 되거나 가차없이 학살당합니다. 두 나라 사이에는 특히 중국인들이 조선에 들어와 어린이와 여자들을 납치해 간 때부터 깊은 증오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 주막에서 어릴 적에 부모로부터 강탈된 조선 젊은이 하나를 만났는데 20세쯤 되어 보였습니다. 그에게 집에 돌아가고 싶지 않으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는 절대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저를 중국인으로 여기고 목을 자를 테니까요 하고 대답하였습니다. 이어 조선말을 해보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모국어를 잊어버렸을 뿐더러 제가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할 것이라고 변명하며 거절하였습니다. 그는 제가 바로 조선 사람이라는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또 훈추는 제국 전체로 확대되고 있는 또 다른 종류의 장사로 이 지방에서 유명합니다. 그것은 해안에서 멀지 않은 곳, 일본 바다에서 따내는 해채입니다. 그것을 따는 사람들은 배를 타고 해안으로부터 멀리 나가서 자루 같은 것을 허리에 차고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자루가 차면 올라와 자루를 비우고 배가 가득 찰 때까지 물속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중국인들은 이 해초를 아주 좋아해서 매우 많이 소비합니다. 큰 길에서 해초를 실은 마차의 대여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조선 국경에 도달하였을 때 시장이 열리기까지는
아직도 8일이 흘러야 했습니다. 시간이 지루해 보였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약속된 신호로 조선 교우들을 알아보고 그들과 대면하고 싶었지만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혼자서 슬프다. 이 백성들은 아직 외국인을 귀찮게 여기고 무서워하며 나라에서 내쫓아야 할 원수로밖에 여기지 않는 아주 비참한 야만 상태에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로서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는 영원한 거처가 없고 며칠 동안의 나그네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저 자신이 중국에서 묵인된 것은 사람들이 저를 중국인으로 여겼기 때문이고 저는 조국의 땅을 외국인의 자격으로 잠시만 밟아볼 수 있었을 뿐입니다. 인류 대가족의 공동의 아버지인 성부께서 당신의 외아들 예수님을 통해 모든 사람에게 전하신 그의 사랑 안에 모든 자녀를 품으실 날이 언제나 올까요? 주교님께서는 제가 떠나기 전에 제가 지나게 될 지방에 관해 정보를 수집하도록 부탁하셨습니다. 저는 주교님의 뜻을 따르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즉, 저 자신이 관찰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조선의 서당에서 지낸 저의 어릴 적 기억을 더듬기도 하며 정보들을 수집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주교님께 가능한 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지방 본래의 만주인은 제가 가지고 있는 서양 지도에서보다 훨씬 넓지 못한 땅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북위 46도 이북으로는 거의 살지 않고 있는데 서쪽으로는 몽골과 갈라놓는 장책과 송하강이 경계를 이루고 북쪽은 우긴과 유피타츠라는 달단인들의 두 작은 나라가 동쪽은 일본해 그리고 남쪽은 조선과 접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들이 중국을 정복한 이후로 그들 나라는 황폐해졌습니다. 여행자들이 사람 하나 만날 수 없는 광대한 산림이 그 땅의 일부를 덮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약간의 주둔지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당한 거리를 두고 함께 모여 사는 소수의 달단인 가족들도 만주인이라고 불러야 한다면 말입니다. 그 가족들은 황제의 비용으로 부양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농사 짓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거기에 살고 있다는 것을 과시하고 또한 산림 속에 널리 퍼져 있는 그렇지 않아도 몹시 겁 많은 북쪽의 토민들에게 내려오지들 말아라. 이 땅은 점령되었다. 라고 말하기 위해서만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드문드문 이 지방 몇 군데에서 몰래 개간하고 있는 중국인들이 생계에 필요한 곡식을 그들에게 팔고 있습니다. 달단인 여자와 결혼하는 것이 그들에게 허락되어 있지 않아서 대부분은 가족이 없습니다. 만주는 땅이 매우 비옥해 보입니다. 그것은 사람 키 높이까지 무성하게 자라는 풀을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경작지에서는 옥수수, 조, 메밀, 밀이 납니다. 그러나 밀은 아주 조금밖에 안 납니다. 땅이 축축하고 안개가 자주 끼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주교님은 만주를 뒤덮고 있는 황폐의 원인이 무엇인지 물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중국의 지금의 왕조, 즉 청나라를 창시한 자가 만주를 정복할 당시 그 최초의 백성을 정복한 지방으로 옮겨 살게 한 정책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중국 제국을 점령하러 내려왔을 때 그의 모든 군인과 그 가족들, 다시 말해서 그의 신하들을 모두 데리고 왔습니다. 그중 일부는 요동에 남겨놓았고 나머지는 중국의 주요한 도시들에다 두루 분포시켰습니다.
이렇게 그는 그들을 의무에 얽매이게 하고 처음부터 반란을 억누름으로써 이 도시들의 소유를 보증하고 또 그의 재권을 강화하려 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는 오늘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국인과 만주인은 2세기 동안 비록 같은 성 안에서 살며 같은 말을 하고 있을지라도 두 민족은 동화되지 않고 각기 자기의 혈통을 보존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객주집에 들어가서 모르는 사람을 만나 니슈 밍엔 기엔, 즉 당신은 중국인이요 만주인이요 라는 질문보다 더 흔한 질문은 없습니다. 중국 사람은 명나라 왕조의 이름을 따라 불리고 만주 사람은 기의 이름을 따라 불립니다. 그것은 원래 만주인들이 8개의 부족으로 나뉘어져 있었으므로 부족마다 각기 다른 깃발 아래 모이게 되면서 그 기의 이름으로 불리게 된 것입니다. 만주인들은 민족 문학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말로 쓰인 책들은 모두 북경에 설립된 특별 법정에서 중국 서적들을 번역한 것들입니다. 그들에게는 고유한 문자조차도 없습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글자들은 몽골인들에게서 따온 것입니다. 그들의 말은 조금씩 사라져가고 있고 그 말을 하는 사람도 아주 적어서 100년 후에는 그 말이 책 속에서 과거의 추억으로 밖에는 남지 않을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나라 말과 매우 비슷합니다. 그것은 아마 수세기 전에 조선이 엄밀한 의미에서의 만주인 나라 저쪽까지 국경을 넓혔을 때 두 나라가 같은 백성이 사는 하나의 왕국을 이루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직 만주에는 조선인의 후손임을 입증하는 혈통을 보존하고 있는 가족들이 있고 또 조선의 무기와 돈, 그릇과 서적들이 들어있는 무덤들이 있습니다. 위에서 우긴과 유피타츠, 어피 달자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에 대해서는 아주 만족할 만한 정보를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중국인들은 유피타츠들이 어피로 만든 옷을 입기 때문에 그렇게 부릅니다. 그들은 송화강 강변과 그 지류들 강가에 살고 있거나 아니면 숲속에서 유랑하는데 고기잡이와 사냥에 종사하며 잡은 짐승의 가죽과 잡은 물고기를 중국인들에게 팝니다. 거래는 겨울에 이루어집니다. 물고기가 얼어 있어서 2000리 이상 먼 시장에까지 공급됩니다. 대신에 그들은 옷감, 쌀, 고량주를 받습니다. 그들은 그들 고유의 언어를 가지고 있고 중국 황제로부터 독립되어 있으며 그네들 땅에 외국인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중국인들은 그들이 구역질이 날 정도로 불결하다고 말합니다.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을 이렇게 비방하려면 그들 자신이 먼저 속옷을 좀 더 자주 갈아입고 또 그들을 뜯어먹는 기생충을 없애야 할 것입니다. 유피타츠들이 점령하고 있는 지방 너머 그리고 아시아의 러시아령 국경에 이르기까지 또 다른 유목민들이 살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에 대해 아는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부족이 사는 남쪽, 바다 쪽으로 다초스라고 부르는 나라가 있는데 얼마 전부터 아주 많은 중국인과 조선인 방랑자들이 어떤 사람들은 독립정신에서 또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범죄 때문에 받아야 할 벌을 피해서 또는 빚쟁이들의 추격을 피하려고 그리로 모여들었고 지금도 매일같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도둑질과 범죄에 익숙한 그들에게는 도덕도 원리 원칙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무질서를 억압하고 생활을 할 수 있기 위해 두목을 하나 선택하였다고 합니다.
그들은 만장일치로 살인자는 누구나 생매장하기로 하였고 또 그 법을 그들의 두목에게까지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여자가 없으므로 여자를 만나면 어디서나 여자를 납치해 갑니다. 고대 로마의 초기와 좀 비슷한 이 작은 나라가 노마와 같은 발전을 할 수 있을까요? 두고 보아야 할 일입니다. 조선 국경에서 멀지 않은 곳인 산림 속에 태백산 또는 큰 흰산이 구름 높이 솟아있는데 이 산은 지금 왕에 있는 왕가의 시조인 한왕의 출생지로 중국에서 유명합니다. 산의 서쪽 비탈에 그의 옛집이 보수한 덕분으로 보존되어 있는데 종교 예식의 중국 미신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곳의 먼지 속에 이마를 조아리기 위해 경건한 순례자가 아주 먼 데서부터 옵니다. 한왕의 기원에 대해서는 역사가들의 의견이 나뉘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가 처음에 도둑의 두목으로서 주위의 지방들을 착취하였는데 도당의 수가 많아지자 왕권의 기초를 놓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이들은 즉 환왕의 명예를 구하기 위해 처음에 달단에 많이 존재하던 작은 왕국의 하나였으나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을 확장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 기원이야 어쨌든 그는 벌써 명조 만렵에 중국의 황제가 크게 두려워할 만큼 세력이 강해졌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왕조의 마지막 황제 중 하나인 만력제는 한왕의 세력을 약화하기 위해 그의 나라들을 위협하는 몽골인들과 싸우기 위해서라는 핑계를 대고 한왕에게 그의 군인 중에서 정병을 보내주도록 청하였습니다. 정병들이 그의 지배하에 들어오자 그는 한 사람만 제외하고 모두 죽이게 하였는데 이 사람은 얼굴이 잘생겨 한 관리의 관심을 끌어 그의 하인이 되었다가 주인의 신임을 크게 얻고 그 집의 관리인이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 다른 관리 하나가 이 관리를 방문하러 왔다가 이 달단 청년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에 그는 자기 동료에게 이 금지된 사람을 살려주고 있으니 황제의 노여움을 사게 될 위험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관리는 자신이 처분할 것이니 우선은 연애를 즐겨야 하지 않겠느냐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청년이 이 말을 엿들었습니다. 그는 앞날이 염려되어 마부에게 중대한 임무가 생겼다고 말하며 주인의 말에서 제일 좋은 말을 골라 안장을 얹어 놓으라고 지시하였습니다. 말이 준비되자 그는 말에 올라타고 한왕에게 황제의 배신과 동료 군인들의 불행한 운명을 알리러 백두산까지 전속력으로 달려왔습니다. 분개한 환왕은 그의 10명의 아들 중 맏아들이 군대를 이끌고 이미 중국인들이 조선인들로부터 탈취한 요동의 수도 봉천을 점령하게 하였습니다. 왕자는 봉천에 도착하자 적의 숫자에 놀라 대항하지 않고 그대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자식의 비겁함에 몹시 화가 나서 그를 자기 손으로 죽이고는 가족과 모든 신하를 이끌고 봉천으로 갔습니다. 성문이 열렸고 그는 봉천을 왕도로 삼았습니다. 그러는 동안 황궁의 두 내관, 즉 왕과 두라는 사람이 만력의 후계자인 숭정제를 거슬러 음모를 꾸미고 그 자리에 다른 황제를 뽑아 앉혔습니다. 숭정은 절망한 나머지 매산의 한 나무에 목매달아 죽었습니다. 이 나무는 오늘날까지 보존되어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이 나무를 매우 숭배합니다. 그들은 그 나무가 황제의 죽음으로 성화되었다고 말합니다. 숭정 황제의 자리에 앉힌 사람은 추왕 왕으로 불렸습니다. 그는 경솔하게도 한 유력한 관리의 아내를 빼앗음으로써 그의 증오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우상귀란 이 관리는
그 강탈자를 추격하기 위해 봉천의 새 왕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추왕 왕은 겁이 나서 남쪽 지방으로 달아나 버렸습니다. 그러는 동안 교활한 한 왕은 자기의 둘째 아들 순치를 보내 북경을 점령하게 하였습니다. 이리하여 달단 만주왕조, 즉 청조가 시작되었습니다. 순치는 강희의 아버지인데 강희제의 치세 동안 한때 중국 전체가 그리스도교 신앙으로 개종할 희망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 희망은 다소간 천주교를 박해한 그의 후계자 옹정, 건류, 가경, 도강, 황제들의 치세 아래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행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정월 20일 경원의 조선 관장이 이튿날 시장이 열릴 것이라는 소식을 훈춘으로 보냈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우리, 즉 저와 저의 동행은 서둘러 시장으로 갔습니다. 읍내어기에는 사람들로 들끓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손에는 흰 손수건을 들고 허리에는 붉은 색깔의 작은 차주머니를 차고 군중 가운데로 걸어갔습니다. 이것이 조선 밀사들이 우리를 알아보도록 약속된 표였으며 그들에게는 우리에게 접근하라는 표였습니다. 우리는 읍내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왔으나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여러 시간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만날 약속을 어긴 것일까 하고 서로 이야기했습니다. 마침내 우리가 말에 물을 먹이러 읍내에서 300보 떨어진 개천으로 갔을 때 우리의 신호를 알아차리고 누군가가 우리에게로 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제가 중국말로 말을 걸었으나 그는 알아듣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조선말로 당신은 누구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는 한이라고 합니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당신은 예수의 제자요? 그렇습니다. 이제 성공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는 우리를 그의 동료한테로 안내하였습니다. 그들은 4명이었는데 한 달 이상 우리의 도착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긴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중국인들과 조선인들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가엾은 교우들은 슬픔으로 낙담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들의 대화에서 풍기는 이상한 분위기가 외교인들의 호기심을 끌게 하였습니다. 그들이 우리들의 이야기에 주의를 덜 기울이는 것 같이 보였을 때 우리는 우리 종교 일들에 관한 이야기를 몇 마디 하였습니다. 그러고는 즉시 가축 흥정 이야기로 돌아왔습니다. 얼마 받겠소? 80냥이요? 너무 비싸오. 자, 50냥 줄 터이니 당신 짐승을 주시오. 80냥 이하는 절대로 안 돼오. 이렇게 우리는 우리를 감시하고 있는 사람들을 속였습니다. 이 교우들로부터 조선 교회가 박해 이후 상당히 평온하고 많은 수의 교우들이 박해의 위험이 덜한 남쪽 지방으로 피신하였으며 여러 가족이 신앙으로 개종하였고 교우들이 서영 선교사를 그들의 집에 오래 숨겨두는 것이 어렵겠지만 천주님의 자비를 믿고 선교사를 영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고 북쪽으로의 영입은 한 국경에서 또 다른 국경을 넘어야 하는 어려움 외에 나라 전체를 통과해야 하므로 변문 쪽이 덜 위험할 것이라는 등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야기가 끝나자 우리는 하지계표로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그들은 흐느껴 울었고 눈에서 굵은 눈물이 흘러나왔습니다. 우리는 다시 읍내로 들어가서 군중 속으로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경원시장은 우리에게 이상한 풍경을 제시하였습니다. 장사꾼들은 도착해서 즉시
그들의 상품을 늘어놓을 권리가 없었고 신호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해가 중천에 이르자 사람들이 깃발을 높이 올리고 북을 쳤습니다. 그 순간 성급한 군중이 밀집하여 광장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조선인, 중국인, 달단인 모두가 뒤섞여서 각기 자기 나라 말을 하며 머리가 띵할 정도로 소리소리 질렀습니다. 그리고 그 소란한 소리들이 근처 산에서 메아리쳐 왔습니다. 그들이 4-5시간 밖에는 장사를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왕래, 싸움, 주먹질, 무장 약탈 같은 것이 경원을 시장이 아니라 습격당해 약탈당하는 도시처럼 느껴지게 하였습니다. 저녁이 되면 외국인들에게 돌아가라는 신호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같은 무질서 속에 철거가 시작됩니다. 군인들은 그들의 무기로 낙오자들을 밀어냅니다. 우리는 그 혼잡 속에서 빠져나오는데 무척 힘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훈춘으로 돌아가려 하였을 때 조선 교우들이 다시 우리한테로 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우리와 작별할 결심을 할 수가 없어서 우리와 좀 더 이야기를 나누고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고 싶어서 온 것입니다. 저의 동행은 그들에게 인사를 하려고 말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저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포졸들이 우리를 장사일이 아니라 다른 일로 온 사람으로 의심할까 두려워 그에게 다시 말해 오르라는 신호를 하였습니다. 그러고는 조선 교회의 수호천사에게 경의를 표하고 조선 교회의 순교자들의 기도에 우리를 의탁하며 두만강을 건너 달단 지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올 때는 길이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먼저 미끄럼 타며 왔던 강의 얼음은 한창 녹고 있었습니다. 산 위에서 흘러내려오는 시냇물들은 불어나 잡동사니와 묵은 나무 뜬걸들과 거대한 얼음 덩어리들을 떠내려 보내고 있었습니다. 여행자들은 마차들을 가지고 여전히 도착하고 있었고 그래서 강가들이 혼잡했습니다. 그들의 소리와 맹수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강물의 요란한 소리와 뒤섞여 이 골짜기를 무시무시한 광경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위험 속으로 감히 모험하려는 사람은 누구도 없었습니다. 해마다 많은 사람이 얼음 밑에 깔려 죽는다고들 합니다. 저는 우리를 그곳까지 인도해 주신 천주님의 안배에 의탁하고 건널 수 있는 데를 찾아 강을 건넜습니다. 제 동행은 좀 더 신중하게 안내인을 데리고 아주 멀리 돌아서 갔습니다. 우리가 잃은 것이란 우리 말 한 마리밖에 없습니다. 주교님께 인사 올리며 주교님의 지극히 순종하고 지극히 부당한 아들 안드레아 김혜김 조선 부제